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의 멸경제 김명준입니다. 초복인 오늘 모처럼 비가 주춤합니다. 게다가 주말이라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운전할 때 터널 지나면 막 답답하시죠. 터널 출구 대체 얼마나 남았나?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리막 탄 국정수행 지지율.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20%대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아냥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구는 있을까요? 7월 16일 아침엔 멸경제에서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멸경제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신성범 전 국회의원, 유용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국정 지지율 32%. 지금 마음 같아서는 320% 돼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32%입니다. 70대 이상 뺀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답니다. 그래프 볼까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보세요. 6월 첫째 주부터 53, 두째 주까지 53. 이때만 해도 혹시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셋째 주부터 보세요. 떨어지더니 점점 5주 연속 떨어집니다. 49, 47, 43. 6월 마지막 주에 크로스, 데이드 크로스 일어나더니 지금 계속 더 떨어졌고 7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떨어집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37%가 40% 무너졌다. 그 얘기했죠? 더 떨어졌습니다. 32%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긍정평가 5주 연속 하락. 핵심 지지층 50대 이상에서도 떨어졌다. 국정수행 잘 못한다. 50%를 처음 넘겼고요. 여기에 대통령실은 여론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답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경민 의원님 추락하는 것은 뭐 날개가 뭐 그런 소설도 있지만 지금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파다하게 정가에 놔두는 얘기는 대폭 인사 개편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미 인사 착수에 들어갔다는 뭐 루머도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로 지금 사태는 심각합니다. 그래요. 대개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얘기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는 네.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뭘까요? 인사, 정책, 그리고 고위층, 특히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서 지금 거의 빵점을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30%의 지지율 그리고 부정이 60%를 육박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건 국민들이 점수를 주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지지층, 팬덤 지지층 일부만이 그래도 처음이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심정인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뭐 볼 게 없네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결국 인사 개편과 인사와 정책과 태도 면에서 쇄신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지금의 경제 위기는 이미 예상이 됐던 것이고 사실은 대책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착륙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연착륙까지는 못하더라도 경연 착륙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대통령이 너무 한가해요. 그래요? 네, 지금 도어 스태핑도요. 뭐 좋습니다. 좋은데 한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외교 위기하고 지금 겹쳐지는 양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누구의 눈에도 보이는데 대통령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개념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개념치 않는다. 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빨리 수습을 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방향을 선회하고 지금 대충 왜 이렇게 됐는가는
여러 사람들의 진단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하. 여기서 제가 그걸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민심을 다잡고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경연 착륙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지금 여야의 힘을 모아가지고 이 통합의 리더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시간도 있고요.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방향을 잡기를 바랍니다. 결국 핵심은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 먹고 중심 잡느냐 이게 관건 같아요. 좀 대통령 본인이 제일 속 터지겠죠.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말을 하겠죠. 대통령실 반응 좀 보고 갈게요. 앞서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신성범 의원님께 이거 좀 읽어드리고 말씀 좀 들어볼게요.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예요. 지금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지금 죽을 맛이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지율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어떤 경우에나 국민만 보며 일하고 있다. 그러면 32% 국민만 보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 좀 보여주세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일하겠다. 그럼 더 떨어져도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론을 무시하거나 안 듣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정치는 역시 해석의 예술인데 신성범 의원님 대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까? 대통령실은.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설마 뭐 대통령실에서 여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신경민 의원 전원님께서 대통령이 한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가하게 보이는 게 문제예요. 한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지표 전체는 분명하다. 첫째, 하락폭이 너무 빠르다. 빠른 시일 안에 하락하고 있다. 둘째, 지역별 계층별로 특히 지역 TK를 제외한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라는 표현. 또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그렇다는 부분. 그리고 좀 더 자영업 직장인 그리고 주부들까지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미 빨간 신호등은 켜진 거는 맞다. 그럼 앞으로 좋아질 여지는 얼마나 될까라는 대목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많이 노력하잖아요. 비상경제 민생회의도 만들죠. 그다음에 이번에 금리는 올랐지만 그 실제적으로 피해가 취약계층한테 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지시를 하죠.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것은 자꾸 쌓여야 되는 거고 근본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 왜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통령 하려고 했느냐.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는 거냐. 다시 한번 새벽에 정말 마음 깊이 자기를 새기고 그 대목으로 국민들을 이 윤석열 정부는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소홀히 했습니다만 조심해서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다. 또 구조적인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조건은 이 양극화에서 정치 양극화에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그리고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팬덤이 기반이 약하다는 점. 또 당도 아직은 완전한 어떻게 보면 한 몸이 안 됐다는 사실. 이런 자기 약점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미 생취한 양 저런 식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있습니다. 시간은 있다. 신경민 의원님과 신성범 의원님의 말씀의 공통점은 반등의 기회는 있다. 이건 것 같아요.
다만 전제 조건은 두 분 다 공통점은 대통령이 어떻게 앞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냐 그 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볼게요. 다음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신경 쓰고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달라지려는 모습을 보인 바도 있어요. 그 점을 짚고 있어요. 한국일보 5면입니다. 발언을 줄이고 경제 행보 늘리며 윤 대통령 리스크 관리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에 도어 스태핑, 출근 때 약식 기자회견 같은 약식 문답 같은 걸 이제 도어 스태핑이나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도어 스태핑 전격 중단, 코로나 사태 등으로 왜냐하면 용산 이 대통령실 출입기자 11명 정도 나와가지고 그만뒀다가 다음날 바로 하루 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거 하다 보니까 바로 하루 만에 그냥 머쓱하게 재개됐잖아요. 국정 지지율 30%대 초반 턱걸이다. 부정평가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구 경북 지역 70대 이상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의견, 거의 전 연령층, 전 성별 압도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대통령실 전략이 없어서 위기 더 키운다. 강력한 쇄신이 없인 30%선 붕괴된다.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우려와 비아냥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러다가 20%대 가는 건 시간 문제야. 이런 우려와 비아냥이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유영하 평론가님, 유영하 교수님, 이게 지금 도어 스태핑 어쩌고 저쩌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도어 스태핑이 일익을 담당했겠죠.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대통령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통령의 퍼스널리티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대통령 주심제국가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느냐. 저는 도어 스태핑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자질을 충분히 보여줬던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대통령 지위 올라가면 많은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건데 도어 스태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런 대통령실 시스템 보이지 않고 혼자서 다 한 거예요. 상당히 즉자적인 발언도 많이 했고 잘 모르는 발언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줬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도어 스태핑이 굉장히 리스크 관리 시험 때라는데 리스키한 부분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참모들이 하지 말라 그랬겠죠. 그러다가 멈춘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여론조사에 말씀하셨습니다만 20대에서 40대까지, 50대까지의 다 20%입니다. 지지율이. 40대는 갤럽 조사에 따르면 18%, 10%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나마 70대, 60대가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 정도 지지율이면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을 봤을 때 국정 운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 상황까지라고 예측할 수 있는.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뭘 하고 싶다. 국민들 지지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위기 상황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 저걸 돌파할 만한 능력과 자질이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안 보이는 거죠, 반전 카드가. 여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석에서. 그것이 결국 이제 대통령의 퍼스널리티가 아주 관계가 깊은 것인데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여권 사람들도 이 뭐냐 도대체.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누군지 좀 아는지 모르겠어요. 홍보수석이 누군지, 정무수석이 누군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오로지 대통령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강인선 대변인가 신문에 정도 날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건 대통령의 자기의 성향이에요. 자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는 한 결국은 제가 보기엔 반등의 카드가 어려운데 그걸 고치겠습니까? 자기가 20몇 년 동안 검사하면서 나온 성향인데. 네. 그래서 과연 반전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인지, 네.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네. 그러면 밑에서부터 걸맞춰진 부분들이 치고 올라올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잘 방어하면서 네.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잘 반전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네. 더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전을 하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진단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아일보 앞선 기사 좀 다시 보여주세요. 국민들은 대체 어떤 부분에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좀 짚어보고 문인철 평론가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저쪽 갑니다. 저쪽으로 할게요.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의 1위는 여러분 뭘까요? 인사 문제랍니다. 26%가. 2위는 경험 부족, 무능함, 뭐 한때 그런 얘기도 했었죠. 제가 대통령은 처음이라. 3위,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 말로는 또 경제 현장, 민생 현장 가지만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고 보는 응답도 부정적 응답 중에 10%나 돼요. 자, 부정평가 이유는 나왔어요. 그런데 문인철 평론가님, 예.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소리쳐 면전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 주변 또는 대통령 주변에 있기는 있습니까? 쓴소리를 한 3번을 했다. 그러면 그중에 한 번 정도는 대통령께서 들어준다면 그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쓴소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3번 다 거부당했다. 그러면 쓴소리를 자처한 사람도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지금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떨어지고 있고요. 보수층에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했는데 정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단 한 달 만에 2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지난주에 37% 지지율이 나왔을 때 네. 이게 바닥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것은 정신 차리고 잘해라는 표현도 제가 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국민들께서 더 냉혹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 정말 뼈아픈 건요. 네. 지금 부정평가 1등은 인사죠. 근데 이 부분은 대통령 취임하고서부터 계속 사람을 새로 임명할 때마다 부정평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2등으로 부정평가 2로 올라온 걸 봐보면은 무능함이에요. 아하. 능력 없다, 무능하다. 그것은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찍지 않아서 아니면 미워서 그래서 싫어한다. 그건 우리 감성적으로 가능합니다. 또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무능하다. 여당이 무능하다. 이것은 정말 치욕적인 것이고 아주 정말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큰 거예요? 문제인 것이죠.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나를 싫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저기는 저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또 국민의힘은 무능하다. 그 평가가 퍼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경민 의원께서도 바꿀 거 다 바꿔야 된다 했는데 정말 바꿀 수 있는 거 바꿔야 됩니다. 고집만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꿀까? 지금 네. 다 나왔어요. 원인은. 다 나와 있는데도 알면서도 못 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권력을 가진 사회의 어떤 그 교만과 또 그런 자신감이죠. 조금 있으면 국민들이 알아줄 거야. 그런데 아하. 바꾸지 않고 어떻게 알아줍니까?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임 정부 어떤 건을 자꾸 꺼내드는데요. 지금 미래 비전을 비춰야 될 때 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건만 계속 꺼내들어가지고 지금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국민들한테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뭡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 것만 꺼내들고 막 하니까 뭐 또 문재인 정부 탓이다 하니까 국민들 그걸 용납합니까? 그래서 더욱더 안 좋게 여론이 가고 있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네. 그 비상한 각오로 그 마음을 먹고 네. 바꿀 수 있는 거 확 바꿔야지 그냥 얼렁동당 넘어간다 그러면 정말 치욕적인 네.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 여론조사의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인사 문제였잖아요. 경향신문 사면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 강원도 지인 아들이 대통령실 근무하는 게 추가 확인됐어요. 추가 확인이란 건 뭐예요? 그전에도 이런 식의 아는 사람, 지인의 아들, 딸들이 근무하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동해 황모 씨 이어서 강릉 우모 씨. 전국의 성씨 다 나올 판인가요, 지금? 작년 대선 때 1,000만 원 후원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걔는 내가 추천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추천했으니까 잘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가자는 거예요. 야당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2명의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지금 고양이한테 뭐 생선 맡긴 격이다 야당은 그럽니다만 보세요. 윤 대통령 40년 지기 아들 대통령실 행정요원 행정관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대요. 우 씨의 아들, 황 씨의 아들. 전 대선 캠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외국어 능력 출중해서 채용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외국어 능력 외국어 잘한다고 하더니 외국어에 꽂혔나요? 이 정부는?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불공정한 사적 채용이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는 하지만 지금 받아들이는 시청자, 국민은 아 그러네, 사적 채용 없었겠지, 믿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럽니까? 저게 이제 보도된 것만 저 정도지 실제로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마 저게 후속 인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되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 인선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가령 국회 보좌진 중에서 A급들, 에이스들을 내놔라. 또 당직자 중에서 에이스들 내놔라.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제가 아끼던 보좌진을 청와대에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평가가 뭐 그렇기 때문에 안 내놓을 수도 없고요. 본인이 또 가고 싶어 하죠.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가는 것은 다음 여러 가지 경력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물론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유능, 무능도 아마 틀림없이 문제가 돼서 업무에 큰 주름살을 줄 거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다 압니다. 누구 백그라운드로 들어왔다는 걸 다 알고 본인이 또 위력을 과시하는 성격이면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대통령실이라는 게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행정요원까지도 어느 정도의 일정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업무 능력에 따라서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행정부 전체에 영향을 주고요. 국회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은 대통령실만 막히는 게 아니고 국정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들이 아무리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명히 명찰이 있거든요. 나는 누구 백이야 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다 보면은 다 서로 백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구 백인데 너는 누구 백이냐. 뭐 이렇게 되면은요. 국정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인사의 난맥상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추천한 거야 랄지 대통령은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변명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추적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집권 초기에 첫 번째 청와대를 이렇게 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들어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점검을 해가지고요, 다시 뒤엎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이자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 맡고 있죠. 권성동 직무대행 얘기가 언론에서 언급한 행정요원 내가 추천한 게 맞습니다. 내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했고 캠프 참여를 권유했다. 대선 때 캠프를 얘기하는 거겠죠. 역량을 인정받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어제 SNS에 논란이 되니까 밝혔어요. 신성범 의원님, 이 정부가 대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과정이 공정하고 뭐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며 그 취임사와 달리 5년 내내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줬고 어쨌고 등등등 막 공격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 보면 캠프에서 활동하면 다 데리고 가요?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에?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시청자분들, 특히 젊은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고시원에 틀에 박혀서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이해합니다. 할까요? 언론의 지적들이 다 맞아요. 맞고 틀린 말이 없는데 저는 조금 차분하게 보자. 무슨 말이냐? 첫째,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다. 채용하는데 어떻게 사적을 하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절차는 거칠 거다. 또 하나는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훌륭한 보좌진과 아주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훌륭한 공무원들로 코어 그룹을 구성하고 나머지 실무적인 그룹은 정치적으로 충성도랑 로얄티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도 보십시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될 때 조지아 사단이 워싱턴 DC를 점령했느니 클린턴 되고 나서 아칸사스에서 다 올라왔다더라. 사적 인연에서 뭐 지인의 아주 충성도가 있는 그런 스텝들로 꾸리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는 거다. 문제는 그럼 이게 지나치냐 안 지나치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이번에 문제에 대한 강원도 시인 아들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이 뭐 좀 자기 후원금 냈다고 해준 것 아니야? 아들. 그렇지만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 왈 이게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추천해서 청와대에 밀어넣은 겁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까지는 좋아요. 저는 뭐 대통령이 아니라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 드는데 오히려 설명하면서 구급이다. 최저임금도 안 된다. 이런 사족들을 붙이면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자초한 측면이 오히려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석비서관, 또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밑에 구급 행정요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만 많다. 여러 가지 사적 인연을 굉장히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못 벗어나는 것처럼 사적 인연에 매인 것처럼 보이는 대목은 분명히 정치로 실수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좀 더 사람을 뽑을 텐데 이제 이런 인연, 청와대 행정관까지, 행정요원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통령까지도 체크해서 채용하는 게 맞아요. 지금부터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은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국면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야당은 경쟁하듯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과정에서 탄핵까지 꺼내들었답니다.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정치인이든 대통령도 정치인이니까요. 반드시 그 다음에 정권 창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지율에 계속 신경을 어느 정도는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지율은 출렁일 수밖에 없어서 가끔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지요. 네. 하지만 지금 취임한 이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처음일 겁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정권 창출에 대한 의지가 없구나. 이런 가운데 김민석 의원은 그런 얘기를 SNS에 적습니다. 탄핵은 국가의 불행이다. 이대로면 되풀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같은 날 언론 인터뷰입니다. 국정지휘부 모습이 안 보인다. 심리적 탄핵 상태. 여전히 탄핵이란 용어가 또 등장합니다. 심리적 탄핵 상태에 빠질 수도. 여기서 심리는 아마 국민들의 심리, 마음으로는 이미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다, 뭐 그런 걸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언급한 걸까요?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입니다. 또 탄핵 나옵니다. 탄핵의 씨앗 자라고 있다. 유용화 교수님, 이제 출범 석 달도 안 된 정부한테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국민 밑바닥 민심을 가감없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달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민심을 더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는 법률 위반이라든가 헌법 위반을 할 경우에 대통령을 탄핵하게 돼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당대표 지금 경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컷오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3명만이 있는데 당대표 경선에 나오는 사람이 꽤 돼요. 그런 측면에서 좀 도드라진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정치적으로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국민의 생각이 어떤지, 국민의 마음이 어떤지, 과연 탄핵까지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회가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인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서둘러서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전 상당히 정치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었겠죠. 김민석 의원도 다른 사람 저런 얘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고민정 의원도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인사 문제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쭉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두 명 정도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그 강원도에 자기 40년 된 지기의 아들, 또 뭐 그분들이 뭐 그 사람 두 사람, 또 뭡니까 또 안종건 씨하고 그 아주 그 욕설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양산 사저에서 그 누나가 거기 가 있다. 또 외가의 육촌 신인처. 또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그 문제가 됐던 공군 1호기를 탄 신 씨라는 사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때 장차관 인사할 때도 청와대 인사, 대통령실 인사할 때도 자기 검찰 출신들 쫙 들어오고 또 자기의 뭐 지인, 또 연수원 동기, 고등학교 동문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인사 부분에 있어서 인사라는 건 공적인 문제고 또 대통령 권력이라는 건 공적인 권력인데 이거 자꾸만 인사 문제에서 사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거 한두 개면은 국민들이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사과하면 끝나는 건데 계속 1년 내내 벌어지고 네. 또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감까지 드니까 이 문제를 지금 문제가 사적으로 문제된 인사를 해서 걸린 사람들은 다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국민들이 그래 반성하고 잘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네. 글쎄요. 지금 뭐 앞서 고민정 의원이 뭐 인터뷰에서 물론 정권 출범 석 달도 안 됐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가 없구나. 뭐 그런 말까지 좀 해요. 물론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정부와 여당을 걱정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들리는데요. 야당에서는 뭐 우리가 먹으려고 지금 정부 여당이 다 먹고 있어가지고 반사적으로 우리는 그냥 좀 묻어가는 게 있구나.
그런 우스갯소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치에 좀 아쉽고 참 안 좋은 부분이죠. 우리 당이 내가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참 좋은데 이제까지 쭉 봐보면은 자신의 당이 소속 당이 잘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보다 나랑 경쟁하는 상대편이 잘 못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 또 선거 때도 내가 정말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고 잘해서 당선되는 것보다 상대방이 잘 못하고 덜 믿음직해서 내가 당선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이제 다른 분야, 경제나 뭐 다른 분야보다 좀 후진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상황을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처음 모두에서 70대 이상만 이제 긍정평가가 더 많다 했는데요. 갤럽은 이제 연령별로 할 때 10살 단위로 쭉 해가지고 18세부터 20대까지,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을 보면요, 60대로 딱 끊어요. 그래서 60대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갤럽도 마찬가지로 70대를 따로 부르지 않고 60대 이상으로 합해서 하면요, 거기서는 집니다. 그러면 그런 분류라면은 전 연령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정평가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되겠지만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탄핵이란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이 굴욕을 당합니다. 한 달 만에 21%포인트가 빠지니까 야당 의원들이 뭐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 탄핵 이렇게 언급을 하고 정권 창출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건 기본 개념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비아냥을 듣고 굴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국정 동력의 하락, 국정 동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굴욕당하고 비아냥 듣고, 우리 저 예전에 어느 한 대통령 시절에 지지율이 10%까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차만 밀려도 그 대통령 탓이야. 자기 일이 안 풀리면은 야, 누구 탓이야. 대통령 탓이야. 그런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20%까지 가면은 그런 풍토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었거든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만 차려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해야죠. 행동으로. 네. 행동으로 비춰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춰줘야 돼야지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의원님이 추가 발언 요청하시고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추가 발언이니까 한 1분 정도만 좀 들어볼게요. 뭐냐면 지금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큰 선거가 없어요. 만약에 올 연말쯤에 큰 선거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황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러다 나 죽겠다고 지금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앞에 도대체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16일이에요. 5월 10일 날 취임하고 둘 좀 지났고 2달 엿새 지났네요. 대통령 선거 끝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난 지 넉 달 된 이 시점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소리인지 없는 소리인지 저는 자, 당신이 인기는 정말 없다 하더라도 어느 탄핵 조건에 지지율이 들어갑니까? 여론조사율을 갖고 우리가 정치하나요? 탄핵 요건이 돼야 탄핵이란 말을 하는 거죠. 탄핵, 그리고 이게 내각제도 아닌데.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나요? 다 깔아앉던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반사익지 먹겠다. 탄핵하자.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비꼬는 듯이 저렇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탄핵 이야기 나올 때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무슨 소리 하냐, 탄핵이라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하는 사람 하나 없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야당 의원들이 나는 더 이상해요, 사실은. 여당 의원들 말씀이시죠? 여당 여당, 네네.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여론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 20% 떨어졌던 전직 대통령들 네. 다 그때 탄핵됐어야 되나요? 여기까지만 저는-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추가 발언은 뒤에 알겠습니다. 또 저는 어차피 또 관련 당 얘기도 있으니까요. 이것은 그러면 지지율대로 간다면 네. 그렇게 우리가 가벼운 국민이고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저는 정치 상식적으로 네. 참다 못해서 제가 그러신 것 말을 같아요. 네네. 뭔가 좀 걱정, 울분 뭐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얼굴에 나타나셔서 제가 추가 발언 또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